자, 그러면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파단 후 탄성 회복 그리고 단면 수축률까지 이야기했어요. 단면 수축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매번 길이를 측정함으로써 이 트루 스트레인을 정의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단면 수축률을 가지고 트루 스트레인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활용이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킹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네킹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인장 시험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이 단면적의 변화가 급격히 생기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네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보다시피 이렇게 단면이 갑자기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단면의 감소로 인해서 똑같은 변형을 주더라도 얇은 재료를 늘린다고 하면 힘이 덜 들겠죠. 그래서 단면의 변화, 단면의 감소, 감소는 가해주는 하중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트루 스트레스,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를 생각해 봤을 때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값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브에서 이와 같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 시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인장 강도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네킹은 이 최대 하중점에서 생기게 되고, 그때 우리가 인장 강도로 정의했으니까 인장 강도 지점에서 우리가 네킹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트루 스트레스 갈 때는 다시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킹이 일어나게 되면은, 네킹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가 파단면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연성 재료는 45도 각도로 45, 45도로 파단이 나고요. 그 다음에 취성 재료 같은 경우는 90도로 파단면이 생성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최대 주응력면이냐 최대 전단 응력면이냐 이걸 가지고 알 수가 있는데, 최대 전단 응력면에서 결정되는 게 연성 재료고요. 그다음에 희성 재료 같은 경우는 최대 주응력면에서 이와 같은 파단면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연성 재료는 45도, 취성 재료는 90도로 이러한 면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거 헷갈릴까봐 그러는 건데, 이 90도라고 하는 거는 인장 방향에 대해서 90도라는 얘기고, 45도라는 얘기는 인장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45도 각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장 인성이라는 게 있어요. 텐사일 스트렝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장 인성이라는 거는 시험편을 X'까지 변형시킬 경우에 이 가해지는 일의 양을 우리가 정의하는데, 이때 우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의 면적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인장 인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변형했을 때 에너지를 얼마 정도로 흡수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인데, 만약에 재료가 많은 변형량을 흡수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인장 인성 값이 크게 나타나지겠죠. 그게 이제 연성재료가 될 거고, 취성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변형량을 많이 흡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 경우에는 인장 인성 값이 작게 나타날 테고,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도 그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밑에 아랫부분의 면적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단위 부피당 1을 여러분이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X'까지 가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1의 양을 다음과 같이 응력을 알고 있다면 응력을 거리에 따라서 접근함으로써 면적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단위 부피당 1을 여러분이 알고 싶다라고 하면 단위 부피당, 즉 볼륨으로 나눠주고 1을, 그 다음에 정리해 보면은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의 면적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의 면적이 인장 인성 값을
나타내는 거고, 앞에서 말했듯이 이 치성재료, 저강도, 고강도 재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치성재료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높지만 인장인성 값은 면적이 낮겠죠. 그 다음에 저강도 연성재료 같은 경우는 높은 연성값을 나타내겠죠. 면적이 크고. 하지만 이 경우에 또 높은 인장인성 값도 나타나겠죠. 고강도 연성재료 같은 경우에는 연성은 높지만 인장인성 값이 낮을 수 있어요. 즉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낮게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나타나면서 면적이 작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인장 인성값하고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파괴 인성값인데, 사실 두 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장 인성은 변형량을 얼마만큼 흡수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파라미터였다고 하면, 파괴 인성값이란 거는 이번에는 균열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즉 균열을 벌리는데 그걸 벌리지 않게끔 저항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 그거를 판단하는 게 이 파괴 인성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학적 목적에서의 인성에 대한 근본적인 척도는 우리가 이 파괴 인성값으로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균열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균열을 저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저항력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알아보는 파라미터로 이 파괴 인성을 활용한다는 거죠. 이 변형 경화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었으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즉 대장장이가 재료를 단단하기 위해서 두드리듯이 우리가 소성 변형 이후에는 전이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 전이가 엉키는 현상, 이 상태 엉키게 됨으로써 전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하중이 또는 더 많은 응력이 필요하게 되는 상태, 그걸 우리가 변형 경화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같은 재료 내에서 재료를 많이 두드리게 되면 전이가 많이 생기게 될 거고, 그 상태에서 하중을 제하한 다음에 다시 그 재료를 소성 가공하려고 하면은 그 엉켜있는 전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하중이 필요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변형 경화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양한 재료에 대한 인장 시험에서 얻어진 물성치들이 나타나 있는데 한번 참고하시고요. 스틸만 한번 볼까요? 스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략 200기가파스칼, 일라스틴 모듈러스는 200기가파스칼, 그리고 얼티메이트 스트렝스 같은 경우에는 인장 강도 같은 경우에는 대략 400메가파스칼에서 큰 경우에는 이제 2.4기가파스칼 정도까지 이제 나타나는 걸로 알 수가 있죠. 여러 이제 금속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같은 재료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열 처리를 하느냐, 또 어떠한 합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스트레스 커브가 연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 그 중간 정도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치성인 상태를 띠기도 하죠. 여기 오른쪽 이제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 역시도 그냥 평범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강도는 약하지만, 한국 강도는 연성이 큰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강도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열 처리 방법을 쓰다 보면은 다음과 같이 우수한 물성을 보이는 이런 경우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방송이 끊긴 줄 알고 확인 좀 했어요. 자, 앞에서도 제가 변형 속도가 이 인장 시험을 했을 때 중요한 파라미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즉 일정한 시험 속도를 수행을 해줘야 되는 건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그 변형했을 때 그 속도가, 즉 변형률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기입을 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이 시간에 얘기할 건데요. 변형 속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크리프 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리프 변형이라는 건 나중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크리프 변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정한 하중 하에서 또는 일정 변형률 이하에서 우리가 변형이 멈춰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이 계속 지속되는 현상,
그 현상을 우리가 크리프 변형이라고 하고, 이런 크리프 변형 같은 경우에는 금속과 세라믹의 경우에는 멜팅 템퍼러처, 즉 녹는점의 대략 30%에서 60% 사이의 온도에서 여러분이 어떤 시험 평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더 두드러진 효과가 나타나고요. 상온에서도 이런 크리프 변형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크리프 변형이 상온이든 고온이든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형의 속도를 여러분이 기입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변형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면은 이 스트레인 레이시 크다라고 하면 재료가 원래는 재료가 더 큰 하중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재료가 본인이 생각했던 강도보다 착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배ung 속도 너무 빠르다 보니까 자기가 미처 견디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가서 견딘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좀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강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이제 변형의 속도가 빠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스트레인 레이시 작게 되면은 재료가 이 충분하게 크리프 변형이 생기게 되고, 이 크리프 변형이 생기다 보면 재료가 생각보다 연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강도가 낮아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변형의 속도를 꼭 생각해서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이거죠. 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재료가 연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 또는 온도가 감소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강도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강도를 여러분이 기준을 생각을 하고, 반드시 이제 연성은 그 반대의 경향을 따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경향과 연성의 경향은 반대다. 반비례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서 앞에 나중에 이제 어떤 재료에 대한 특성을 생각해 볼 때 반드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해 보면은 변형률 속도가 증가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재료가 더 큰 하중을 견딜 수 있게 됨으로써 강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반대로는 연성은 감소하게 되겠죠. 또 이제 여기 온도의 감소로 써 있는데, 이 그래프를 쉽게 보려면 온도의 증가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즉 온도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강도가 감소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이유는 재료가 연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시적인 현상에서는. 미시적인 현상에서는 온도의 증가로 인해서 전이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대로 강도가 감소했으니까 연성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프에서도 같은 온도상에서, 즉 상온에서도 변형률 속도가 느린 것과 변형률 속도가 빠른 거의 차이가 강도 차이로 나타나게 되죠. 즉 변형률 속도가 느리게 되면은 강도가 200기가 200메가파스칼 정도로 나타나지는데, 변형률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면은 대략 300까지는 안 가지만 300메가파스칼에 다다를 정도로 속도가 변형 속도 증가에 따라서 강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도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는 이제 강도가 감소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즉 같은 변형률 속도에서 생각해 봤을 때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강도가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강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이 공칭 응력 변형률 곡선을 이야기했었고, 이거로부터 몇 가지 파라미터가 있는지 확인을 했었어요. 자, 이 다음 시간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공칭 응력 변형률 곡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진응력 변형률 곡선을 생각해 볼 거예요. 진응력 변형률 곡선이라는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을 변환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트루 스트레스를 살짝 보정해 주는 식이 있어요. 브릿지만 팩터라는 걸 곱해 가지고 보정해 주는 값이 있는데, 그걸로부터 우리가
트루 스트레인에 따른 트루 스트레스, 고정된 트루 스트레스 값을 플롯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램버그 오스곳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이 램버그 오스곳을 통해서 이 커브를 정확하게 피팅할 수 있는 이식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건데, 그때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수정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땐 다시 이제 나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진응력과 진변응률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응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는 현재 하중을 변형 순간의 단면적, 즉 현재의 단면적으로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진응력이라고 했죠.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중을 우리가 초기 단면적으로만 나눠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응력과 가장 큰 차이가 단면적을 뭘로 선택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이 초기 단면적으로 방금 같이 하중을 초기 단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엔지니어링 스트레스였는데, 이것과 트루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트루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죠. 초기 단면적이 아닌 현재 단면적을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A, R 이런 식으로 곱해 봅시다. 그러면은 정의해보면 이와 같이 식을 변경할 수가 있겠죠.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엔지니어링 스트레스가 되고 단면적의 B로 나타나게 되죠. 즉 초기 단면적과 현재 단면적의 B를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값을 즉 트루 스트레스로 바꿀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식도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자, 이제는 이제 단면적이 줄어듦에 의해서 이 진응력은 공치능력에 비해서 계속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제로가 인장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로가 인장을 받게 되면 파송 레이시오에 의해서 이쪽으로는 감소하게 되죠. 즉 길다랗게 얇게 되는 거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즉 이 단면적의 감소는 이거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뭐에 비해서? 엔지니어링 스트레스에 비해서 이 값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값이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네킹 시점에서도 역시나 증가하게 되는데 더 급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킹 시점에서는 우리가 단면의 감소가 생기죠. 하지만 하중의 감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게 더 빨리 감소하느냐? 단면이 더 빨리 감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면적이 둘 다 감소를 하지만 요 A라는 즉 면적이 더 빨리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값은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네킹 이후의 시점에서는 뒷장의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다음과 같이 네킹 시점 이후에는 하중이 쭉 증가하는 현상,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에서 나타나고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스트레인에서는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엔지니어링 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초기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변화하는 길이를 스트레인으로 변환을 해준 거죠.
그 과정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내부의 재료 내부의 변형률이 일정하다, 즉 평균값으로 일정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이에요. 하지만 이제 진 변형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편에다가 이렇게 시험편에다가 스트레인 게이지를 여러 개 붙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엔지니어링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게이지 하나만으로 이렇게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진변형률을 유도할 때에는 이렇게 스트레인을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이 각각 스트레인 게이지에서 변형량을 측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측정된 변형량을 가지고 요 엔지니어링 스트레인 계산하듯이 각각을 계산한 다음에 다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유한계가 있으면은 시그마를 표시하면 되는데, 무한히 많은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를 생각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수학적으로 봤을 때, 수학적으로는 적분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적분식을 바꿔준 다음에 이와 같은 이 식을 증분량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적분했을 때 Li분의 L의 로그 값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변형률은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각 부분마다 스트레인 게이지가 붙어 있고 그거에 대한 변형량을 반영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불균일한 변형량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겠죠.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형량이 많아지게 되면 내부가 일정한 변형을 보일 수가 없어요. 즉 불균일한 변형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진 변형률이 더 정확한 값을 나타내게 되겠죠. 하지만 스트레인 작은 경우에는 일정 변형률이 생기기 때문에 진 변형률과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스트레인, 즉 공칭 변형률과 관계가 같은 상태를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칭 변형률과 진 변형률 관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이 식을 가지고 다시 이 길이는 토기 길이에다가 증분 길이만큼 더해준 거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공칭 응력과 진 응력과의 관계는 이와 같은 관계식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도 자주 사용하니까 머릿속에 꼭 넣어두도록 하시고요. 다음으로 이 최적 일정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변수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소송 변형 시에는 최적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탄성 변형 같은 경우에는 원자 단위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당기게 되면 원자들이 원래의 위치보다 좀 더 늘어나게 되죠. 이쪽은 그냥 고정시켰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죠. 즉 초기 길이보다 길이가 늘어난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포화성 레이쇼가 때문에 이쪽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보다 늘어난 영향이 더 커요. 포화성 레이쇼는 0.3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성에서는 부피가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송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소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자들을 쌓아놓고 위아래로 전단력을 가하게 되겠죠. 그 경우에 원자가 미끌리면서 이와 같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즉, 이 소송에서는 원자들의 미끌림을 생각해 주면 되고, 탄성에서는 원자들의 늘어남을 생각하면 되겠죠. 즉 원자들이 미끌렸기 때문에 원래의 길이는 유지한 채 서로 상대적인 거리의 변화만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그림으로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끌렸다. 원래의 길이를 유지한, 원래의 부피를 유지한 채. 이 경우도
자, 원래 재료는 이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밑그림에 의해서 변화한 거죠. 길이는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 볼륨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이제 소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 경우에는 최정이 일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으로써 이제 최적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다음과 같이 초기 길이와 면적에 대한 비, 즉 초기의 부피 그리고 변화한 부피가 서로 같다라는 가정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i가 의미하는 것은 초기 이니셜을 의미하기 때문에 초기 면적과 길이, 그 다음에 현재 면적과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식을 여러분이 이와 같이 정리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다시 초기 길이와 그 다음에 변화한 길이의 합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정리해 보면은 단면적의 B는 엔지니어링 스트레인과 관계가 생겨요. 즉, 이 단면적의 B가 엔지니어링 스트레인과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앞에서 트루 스트레스, 엔지니어링 스트레스의 관계식으로에서도 이와 같은 식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트루 스트레인에서 다음과 같이 길이의 B로 나타나진 부분, 이 부분도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즉, 로그 입실론, 이와 같은 관계식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계산해도 좋고,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단면적의 B를 알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식으로 직접 트루 스트레인을 계산해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앞에서 나왔던 식과 이와 같은 식들도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고, 제가 이 다음 장 정도에 이 어떤 포인트까지, 즉 뭐 네킹 이전까지는 어떤 식을 써야 되고 네킹 이후에는 어떤 식을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제 한번 봅시다. 자, 트루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예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길이 L0였던 이런 재료가 있는데, 이거 인정을 받아 가지고 길이가 다음같이 2배로 늘어났어요. 이때 스트레인 두 가지 형태로 한번 계산해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압축을 받아 가지고 이 재료가 줄어들었어요. 원래 길이로 줄어들었을 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칭 변형률과 진 변형률을 한번 각각 계산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공칭 변형률은 처음에 길이가 L0였는데 2L0가 됐기 때문에 100% 늘어난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진 변형률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로그 값을 계산해 보면은 0.963이라는, 즉 0.7이라고 이야기할게요. 0.7 정도의 스트레인 값을 갖게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늘어났다가 압축시켜서 원래 길을 돌아오면은 전체 변형률은 0이어야지 맞는 거예요. 자, 공칭 변형률 다시 압축 시에는 우리가 길이가 2L0였었는데 이 2L0였던 길이가 L0로 바뀐 거니까 이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냥 생각해 봐도 50% 감소한 걸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변형률이 50% 마이너스 0.5라는 값을 갖겠습니다. 자, 진 변형률 역시 계산해 보면은 요거까지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0.7이 나오는데 두 개의 차이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즉 큰 변형을 했을 때에는 이 경우는 자, 이렇게 더했을 경우에 변형률이 남게 되고, 트루 스트레인 시에는 트루 스트레인을 계산해 봤더니 이 경우에는 0이 되죠. 즉 실제 거동과 유사한 변형량을 나타내는 게 이 진 변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공칭 변형률은 쓸모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칭 변형률 역시 이 변형량이 작은 상태에서는 진 변형률과 공칭 변형률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 쉽게 계산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공칭 변형률과 공칭
응력으로부터 커브를 우리가 나타내게 되면 그걸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제로 물성치 값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칭 변형률을 계속 사용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물리적으로는 진 변형률 값이 스트레인을 정의하는데 더 정확한 거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공칭 응력과 변형률 그리고 진 응력과 진 변형률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번 빠졌네. 자,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공칭 응력이었고 공칭 변형률 다음과 같이 간단한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진 응력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공칭 응력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와 같은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가 진 응력을 계산해 볼 수가 있었죠. 자, 하지만 이 식이 유효한 범위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일단 네킹 시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네킹 시에는 자, 시험편을 제가 하나 그려 놓을게요. 자, 이런 시험편이 있었는데 네킹이 되게 되면 시험편 더그본을 안 그리고 네모나게 그리겠습니다. 자, 원래 이러한 재료가 있었는데 시험편이 길이가 많이 늘어나면서 단면적이 급속도로 이렇게 감소하는 네킹이라는 현상이 생긴다고 했었죠. 즉 단면적이 급속한 감소로 인해서 원래 재료가 작은 스트레인을 받고 있었을 때 중간 단계를 하나 쓰겠습니다. 이거는 초기, 중간, 그다음 네킹. 얘는 스트레인이 균일하게 걸렸었어요. 균일하게 걸려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네킹이 일어나면서 국부적으로 변형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는 변형량이 크고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작은 이러한 변형률의 불균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변형률의 불균일이 발생하면 할수록 이 엔지니어링 스트레인과 트루 스트레인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킹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식이 변화한다는 거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그렇다면 앞에서 어떠한 식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초기 시점부터 프랙처까지는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엔지니어링 스트레인 값은 우리가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럼으로써 이제 이 뒤에 이 곡선을 여러분이 그려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트루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도 초기 단면적만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프랙처까지 요 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번 단면적을 측정한다는 게, 즉 지름을 측정한다는 게 번거로운 일이긴 해요. 하지만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 보는 게 우리가 네킹 전까지는 앞에서 트루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스트레인과 이러한 관계식을 가지니까 요식을 쓰면 되지 않겠냐. 맞습니다. 요식을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 여기서 이제 구분돼서 생각해 보는 것보다 자 이제 이번에도 이 트루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도 엔지니어링 스트레스와 엔지니어링 스트레인과의 관계식이 있었죠. 요식도 역시나 이 구간부터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굳이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는 초기 이제 일드 스트레인을 정의하고 이 일드 스트레인의 2배가 되는 이 스트레인까지는 여러분들이 요식을 활용을 하면은 훨씬 더 쉽게 트루 스트레스를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나타난 건데 사실상 여러분이 요식 안 쓰고 내가 이걸로 네킹 전까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식을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트루 스트레인도 방금 같은 이 일드 포인트의 일드 스트레인의 2배인 이 지점까지는 요식이 유효하다는 거. 그리고 사실상 여러분이 단면적만 알고 있다고 하면
변환 단면 작업만 하고 있다면 이 식 자체는 이 구간부터 전체 구간까지 다 트루 스트레스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즉 처음에 정의와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주의를 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일드 사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건 틀린 말이니까 지워주시고, 자, 우리가 일드 스트레인을 정의하는 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여러분이 이렇게 구해 놓게 되면은 일드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0.2 오프셋으로 방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일드 포인트를 찾아내게 되죠. 이 일드 포인트 시점에서의 스트레인 값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입실론 제로라고 이야기하고, 사실상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2배, 즉 일드 스트레인의 2배가 되는 지점까지는 요 두 식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실론 제로가 0.2% 오프셋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일드 스트렝스가 나타나는 그때의 이 스트레인 값을 우리가 입실론 제로로 정의하고 있으니까 혼동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는 이제 오타로 잘못 썼어요. 이건 지워버리세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한 번 더 보면은 공칭 응력 근역률 이와 같은 식으로 쓰고,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도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식 있죠. 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트루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식은 네킹 전까지만 활용을 해야 된다. 네킹 전까지. 스트레스 역시도 네킹 전까지만 두 관계식을 활용을 해야 되고, 특히나 일드 스트레인의 2배가 되는 지점까지는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과 트루 스트레스 엔지니어링 스트레스와 트루 스트레인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이 같은 값을 나타낸다 라는 게 포인트니까 반드시 이것만 잘 기억을 해 주시고, 뒤에 우리가 한번 예제를 보면서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네킹 시의 응력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장을 가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건, 우리가 이러한 재료를 외부에서 하중 인장을 가하게 되면은 모든 인장력이 하중 응력으로 변환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이 하중이 재료의 인장 방향의 변형만 생기게끔 의도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네킹이 발생하게 되면 지워버리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이와 같이 네킹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인장 방향으로 당겼지만 이런 방향으로도 하중이 작용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만 이러한 변형이 생길 거니까. 즉 네킹이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예를 들어서 이 하중이 90%는 인장 방향의 응력이나 변형을 나타나게 되고, 또 이 응력의 한 10% 정도는 방금 말했던 네킹을 발생시키는데 사용을 하게 되고, 이 의미는 인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의 변형을 유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중을 100% 인장 응력으로 변환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킹부에서 원주 방향을 따라서 후프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후프 스트레스가 발생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가해주는 인장 하중이 100% 인장 응력으로 환산되지 않을 거다. 즉 일부분의 퍼센테이지만 인장 응력으로 환산되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 브리지만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강에 대한, 다른 재료는 되지 않고 이 강에 대해서
경험식을 만들어냈어요. 즉 플라스틱 스트레인 아니 트루 스트레인 값이 0.1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네킹을 발생하게 시키기 위해서 이 하중이 100% 인장으로 발생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도 변형을 가할 수 있게끔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인장으로 가해지는 퍼센트가 얼마 정도 되는 거냐, 그거를 알아내는 식이 이 브릿지만의 보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트루 스트레인이 0.12 이전까지는 브릿지만 팩터가 1이에요. 즉 그 말은 100% 이 인장 하중이 인장 응력으로 변환됐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네킹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응력 이 인장 응력이 이러한 변형을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인장 응력이 100% 인장 응력으로 발생시키지 않고 인장 하중이 조금 감소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팩터가 이제 90%, 80%그 정도 수준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그 관점에서 여러분이 브릿지만 팩터를 구별해 줘야지만이 정확한 인장 하중을 인장 응력으로 변환한 거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식을 사용하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트루 스트레인이 0.12 이상인 경우에 이와 같은 브릿지만의 보정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가 이제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을 한번 그려봐라 라는 건데, 우선은 이제 엔지니어링 스트레인하고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는 간단하니까 여러분이 계산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즉, 이 하중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변형률, 여기 사실 변이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길이 데이터가 있어야 해서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을 계산하고, 초기 단면적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초기 면적을 알고 있는 거니까 이 면적으로부터 각 하중 값들을 나눠주게 되면은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트루 스트레인 값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2 입실론 제로가 보다 작은 스트레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실론 틸다, 트루 스트레인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포인트를 우리가 알아만 내면 되겠죠. 일드 스트레인을 정의할 때는 앞에서 다시 넘어가 보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일드 스트레인은 이 제로가 대략 264메가파스칼의 항복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정해지는 스트레인 값이 대략 0.003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2배를 해주게 되면 0.0066까지 0.0066까지는 우리가 이 스트레인과 그 다음에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과 그 다음에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 엔지니어 스트레인, 스트레스, 그 두 개를 같다라고 놓고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대략 0.662 이선에 걸쳐지게 되겠죠. 이게 2 입실론 이거를 0.0066 이 정도 되니까 값들이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같죠. 그 이상으로도 여러분이 다 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 트루 스트레스, 그 다음 트루 스트레스를 계산해도 좋고, 아니면 나는 원래의 그 식대로 진행해 보겠다 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식을 써도 좋아요. ln 1 플러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식. 그 다음에 스트레스 역시 엔지니어링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관계식을 가지고 어디까지, 네킹 전까지 이 식을 쭉 써보다 되겠죠. 네킹 전까지가 어디까지냐면, 네킹은 이제 우리가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지점,
전까지라고 했었죠. 이게 이제 Pmax가 되겠네. 이게 시그마 U가 되겠죠. U로 환산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활용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 구간은 방과 같이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 원래의 방정식을 써도 되지만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네킹 전까지는 이와 같은 방정식을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킹이 일어난 이 시점 이후부터는 각 하중에 대해서 단면적을 측정했다고 봅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단면적을 쭉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단면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단면적의 비로부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트루 스트레인과 스트레스를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트루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을 계산해 보면 되고, 자, 이번에는 브릿지만 보정식을 이용해서 이 트루 스트레스를 보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정식이 적용되는 거는 트루 스트레인이 0.12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이 포인트가 0.12거든요. 이 포인트가 0.12이기 때문에 자, 이 밑으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따로 안 써도 되겠네. 그렇지만에 섹터 여러분이 이 B를 계산하고 이걸로부터 시그마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보정식을 이용해서 대략 대충 값만 잡아볼까요? 대충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90% 정도 반영이 되는 것 같죠? 즉 실제 하중보다 한 90% 정도만 인장 방향의 변형을 일으키는데 활용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한 90% 되는 것 같아. 96에 54. 참. 그 다음에 트루 플라스틱 스트레인 값을 여러분이 계산하고 싶으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에 계산해 주면 됩니다. 트루 플라스틱 스트레인이니까 전체 변형 토탈 트루 스트레인에다가 일라스틱 파트만 빼주면 되겠죠. 일라스틱 파트만 빼주면 되는데, 자, 우리가 요 값을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요 값을 계산하려면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게 0.0031이네. 요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그 일라스틱 파트에서 스트레인은 여러분 영스 모듈러스를 알게 되면은 이걸로부터 계산해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요게 대략 그냥 200기가파스칼로 할게요. 200 그리고 스트레스가 264. 기가파스칼 메가파스칼이니까 단위 맞춰가지고 계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이제 0.1라고 쓰면 되겠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요 값이 나오겠죠. 이 값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플라스틱 스트레인 값을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계산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그려보면은 이 부분은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로 그린 거, 이 부분은 트루 스트레스로 그린 거, 이 부분은 브릿지만의 보정식을 이용해서 그린 시그마 B를 이용해서 그린 거가 나타나겠죠. 자, 이걸 하고 나서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우리가 변형 경화 지수라는 이 곡선식을 하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병영 경화 지수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이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 관계식에서는 요 소송점과 그 다음에 이 네킹이 일어나는 인장 강도까지의 이 관계식이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지수 형태의 관계식을 따르게 됩니다. 정확하게 피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트루 스트레스를 브릿지만의 보정식을 이용해서 보정을 해주고 이 식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피팅을 해보면은 파단이 일어나는 시점까지 굉장히 잘 맞는 식이 생기게 돼요. 자, 여기는 네킹 인장강도로 쓸게요. 이렇게 시그마 제로부터 즉
훨씬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식이 보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릿지만 보정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응력을 변환해 가지고 피팅을 하는 게 좀 더 활용적인 면에서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피팅을 한번 해보죠. 자, 그 전에 우리가 이러한 관계식으로부터 전체적인 변형량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램버그 오스굿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램버그 오스굿 관계식을 통해서 앞에서 말했던 이 부분,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램버그 오스굿에 대한 식을 활용을 하고, 여기 이제 탄성 구간이잖아요. 이 탄성 구간에 식을 더해주게 되면 이와 같이 전체 변형률은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이 나타날 수 있는데, 탄성 변형은 여러분이 현재 어떤 응력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면 그거를 일라스틱 모듈스로 나눠주게 되면 탄성 변형이 될 거고, 플라스틱 파트는 다음과 같은 이 식으로부터 바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왜냐면 여기서의 스트레인이 플라스틱 스트레인이 되게 되거든요. 플라스틱 스트레인인가, 즉 소송 이후의 응력이 소송 이후의 변형률이니까 여기서부터가 0이잖아요. 즉 그 말은 플라스틱 스트레인이 0인 시점부터 예측하는 커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식도 그렇게 돼 있고,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피팅을 한번 해보죠. 데이터를 이제 로그 지수 테이블에 나타내고,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우리가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은 이 데이터가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네킹을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브릿지만 팩터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트루 스트레스를 정의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대체로 경향이 잘 맞는 경향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브릿지만으로 스트레스를 변환하고 이걸로부터 램버그 오스그 식을 활용을 하게 되면 전체 범위 내에서 전체 변형률 범위에서 스트레인 관계식을 정확하게 피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진응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몇 가지 재료 물성치를 측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 파괴 강도라는 것은 최저 단면적을 기준으로 파단 하중을 나눠주게 되면 이게 진 파괴 강도가 나겠죠. 그래서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의 맨 마지막 포인트가 이 진 파괴 강도를 의미하게 되겠죠. 진 파괴 변형 역시도 이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의 맨 마지막 포인트에서의 스트레인 값, 그 값이 진 파괴 변형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 면적의 비를 가지고 이 스트레인을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의 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단면적의 감소율을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한 번 더 환산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사실상 요거로만 측정을 하는 것도 좀 더 편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시험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주로 추출이 되느냐,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식도 한번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진 인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적분할 때 앞에서의 램버그 오스고식을 대입을 해가지고 적분을 해주게 되면 쉽게 여러분이 계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전체적인 이 면적은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수정된 트루 스트레스 값에 프랙처가 났을 때 그 최종적인 값, 이 값과 그 다음에 파단이 났을 시점에서의 스트레인의 곱으로
그 다음에 지수만 알고 있으면은 이러한 b로부터 여러분이 바로 진인선 값을 어려움 적분하지 않더라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스트레인 관계식과 그 다음에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밑에 몇 가지 재료 물성에 대해서 알려드렸었고요. 사실 이제 여기 이제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엔지니어링 스트레인 스트레스와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으로부터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재료 물성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만 한번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스트레인에 대해서만 한번 먼저 얘기할게요. 자, 일러스트 콘스턴트 여러분이 기울기로부터 알 수 있었고 포화성 레이저는 딱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것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포셔널 리밋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강도가 있었죠. 일드 스트렝스, 그 다음에 인장 강도, 그 다음에 파단 시의 강도, 이렇게 세 가지가 측정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덕틸리티에서는 퍼센트 일롱게이션이나 단면 감소율 두 가지로 여러분 덕틸리티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장 인성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면적을 계산해 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스트레인 하드닝은 제가 따로 얘기 안 했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인장 강도랑 매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스트렝스 코에피션트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식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플라스틱 소성이 발생하는 시점에서의 강도값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니까 랜딩이 되거든요. 즉 H가 됩니다. 즉 이 H라는 거는 일드 스트렝스로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트루 프랙처 스트레인도 역시나 파단 시의 스트레인 값을 우리가 받아보면은 그걸로 우리가 덕틸리티를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루 터프니스도 우리가 앞에서 램보 고스곳으로 적분 한번 해봤었죠. 그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예제는 이제 램버그 오스곳에서 이 H하고 N을 어떻게 피팅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H하고 N을 피팅하는 거에 대한 예제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따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압축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자, 압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장 시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프로퍼티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었지만, 이제 압축이 주로 발생하는 설계물이다라고 하면은 압축 강도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인장 강도보다. 그래서 이제 압축 시험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브리틀한 재료, 즉 콘크리트나 기타 브리틀한 재료들에서 인장보다는 압축이 더 많이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압축 강도를 측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압축 시험편 같은 경우에는 직경 대비 길이 B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직경 대비 길이 B, 즉 L/D D를 이용을 해서 시험편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 시험편을 만들 때 원통형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원통형으로 만들게 되고, 이제 길이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사각형의 형상도 나타나긴 하는데 대부분 이제 원통형으로 만들어요. 이 원통형으로 만들었을 때의 장점은 센터를 맞추기가 좀 유리하죠. 즉 위에는 약간 곡률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고, 이 그립부 체결을 위해서 그립부 역시도 원형으로 약간 만들어주게 되면은 서로 센터를 맞출 때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죠. 하지만 이제 이 길이 대비 직경비가 우리가 시험편을 만들 때 매우 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압축을 가함에 있어서 변형이 이렇게 휘어지는 좌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골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이 L/D 길이 B가 정의가 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에러브 D가 작았다 라고 하면은 이 압축을 함에 따라서 이 단면적이 상대적으로 B가 높기 때문에 요 위에서요 압축 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이런 재료를 다음과 같이 누르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 면적 넓어진 거에 의해서 마찰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마찰에 의해서 이 변형이 우리가 원했던 단축 상태에서의 변형이 아니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마찰에 의해서 변형이 되지 못하고 뚱뚱해지는 현상, 이걸 이제 우리가 배럴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배럴 현상을 좀 막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이제 윤활을 해줄 필요가 있죠. 아랫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그럼으로써 다음과 같이 이러한 변형을 계속 기대할 수 있게끔 이러한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러버티가 너무 작은 경우에도 좋은 시험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즉 자구를 너무 막기 위해서 너무 작게 만들 경우에는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니까 적정한 에러버티를 선정을 해줘야 합니다. 자, 연성 재료 같은 경우에는 에러버티가 대충 3 정도로 보면 되고, 취성 재료 같은 경우에는 에러버티가 1.5에서 2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전후의 압축 시험편 같은 경우 압축 시험을 가게 되면 인장과 다르게 취성 재료에서도 대략 45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비스듬하게 파단이 납니다. 취성. 그다음에 이 경우는 연성. 그 다음에 파단이 난 상태인데 이 경우는 연강이어서 연성이 매우 높은 거죠. 파단이 나지 않고 계속 줄어드는 현상만 나타나요. 이런 현상으로 이제 팬케이크처럼 납작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파괴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의 형태로 압축 시험 시 재료의 거동이 나타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압축 시 파괴가 다음같이 경사면을 이루면서 또 치성이니까 파단이 나는 것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거고, 자 이때 우리가 압축 시 재료 물성은 인장 시의 재료 물성과 상당히 매칭해 볼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즉 탄성 계수도 유사하게 나오고, 그다음 비례한 게또 여러분이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또 이거와 유사한 게 이제 항복 강도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인장 강도나 파단 강도는 이 압축 시는 인장 시험하고는 좀 다른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압축을 했을 때 극한 강도를 이야기할 건데 인장의 경우와는 다른 게 여기서 네킹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중 변형률 곡선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단 시가 가장 높은 하중값, 압축 하중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킹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공칭 극한 강도가 공칭 파단 강도랑 같은 시선거동에서의 그 그래프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파단이 났었는데 압축을 하게 되면은 압축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파단이 난다.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자, 압축 시의 재료 거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압축 시에는 취성 재료 같은 경우에는 압축 시 파단이 나타나게 되지만 연성 재료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그림에서 봤듯이 파단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그리고 더 이상 변형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면은 약간 납작한 형태, 팬케이크 형상으로 변형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중한 정도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적당히 압축이 되다가 파단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지성 재료를 갖는 경우에도 이 지능력 변형률 곡선을 봤을 때
인장이나 압축이나 유사한 거동을 보여요. 하지만 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인장 시의 강도와 압축 시의 강도가 다르게 됩니다. 인장 시의 거동은 여러분이 균열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균열을 벌리는 형태로 이 재료의 변형이 가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응력이 지나게 되면은 그런 균열들이 성장하게 되고 성장에 따라서 파단을 일으키는 형태로 나타나지게 되는데, 그래서 시그마 U 즉 인장 강도가 결정됐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 취성 제로에서는 압축했을 때에는 이러한 균열들을 닫게 만든 거죠. 여기서 이제 균열 열림, 그다음에 취성 제로에서는 균열이 닫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서 더 많은 하중을 견뎌내면서 균열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더 많은 하중을 견뎌내다가 결국에는 파단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압축 강도가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취성 재료에서는 인장 강도보다 압축 강도가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압축을 많이 받는 설계에 이러한 재료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자, 압축 파단은 전단 능력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압축 시에는 전단 능력과 관련이 되어서 파단을 일으키게 되니까 인장과 차이점은 취성 재료의 경우에는 인장은 90도, 즉 최대 주 응력 면에서 파단이 났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압축 시에도 취성 재료예요. 지금 둘 다. 이것도 취성 재료. 이 경우는 최대 전단 응력 면에서 이러한 파괴 거동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취성 재료라고 해서 항상 최대 주응력 면에서 파단이 나지, 그건 이제 인장에 대해서는 맞는 건데 압축 시에는 좀 더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다축 시험을 하게 되면은 다축 시험이 필요한 이유는 이 재료 자체가 뭐 축 방향의 하중만 받는 게 아니고 2축 또는 3축으로 다축으로 이렇게 하중을 받는 상태에서 강도가 측정돼야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댐이나 빌딩이나 그다음에 교량 같은 경우에는 큰 콘크리트 건축물이 외부에서 하중을 받았을 때 그 내부의 상태는 다축인 상태에서의 하중을 받는 그런 경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축 시험을 통해서 강도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추가압력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직 방향으로의 압축 응력을 가하는 것만 우리가 축압력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측면 압력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거는 시험편에서 모든 방향으로 압축 응력을 가하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측면 압축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일반적으로 축 압력보다는 이 측면 압력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가 압축 강도가 더 높습니다. 즉 측면 압축 시스템에서의 압축 강도와 이 유니액시얼, 그 다음에 측면 압축 시스템, 뭐 바이액시얼을 할게요. 이 경우 요 값이 더 커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압축 시에는 파당이 났을 때에는 최대 주 전단 응력 면에서 파단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스크를 여러분이 그려봐서, 이번에는 단축 1축이라고 할게요. 1축. 1축 압축 상태에서 외부에서 여러분이 시그마 C라는 걸로 가해줬다고 하죠. 그럼 이때 파단이 났으니까 파단이 났다라고 하면 이 재료는 전단 응력이 최대인 값은
시그마 C 유닛 이거 갖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재료는 1축으로 가 있을 때 이 정도의 응력이 전담 성분으로 나타나지게 되면은 파단이 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2축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2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는 시그마 2, 시그마 1으로 이렇게 하중을 2축으로 한번 가했다고 보죠. 2축. 그 모아 서클을 한번 그려봤을 때 이때 파단이 났다라고 보고 이 크기가 타우가 시그마 2 마이너스 시그마 1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시그마 2 마이너스 시그마 1 자체가 시그마 C 유니랑 같아야 돼.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시그마 2라고 하는 거는 시그마 1 더하기 시그마 C 유니 이 상태가 되니까 시그마 2는 시그마 C보다 훨씬 크겠죠. 너무 수학적으로만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큰 상태가 되겠죠. 그림으로 봤을 때 미안합니다. 이거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일축이니까 2분의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일축일 때는 그래프를 여기다 나타내면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진다고 했을 때 시그마2는 더 높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죠. 즉 1축으로 가 있을 때보다 바이액시얼 2축으로 가 있을 때 더 많은 1축 방향으로의 응력을 더 줄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높은 압축 응력이 기대가 된다는 게 이 다축 시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도, 우리가 이제 압입자를 통해서 경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표면에다가 압입자를 통해서 압흔을 만들고 압흔의 흔적에 대한 파라미터로부터 여러 가지 이 경도 값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 표준 시험법에서는 브리넬, 로크웰, 비커스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경도 시험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브리넬 같은 경우에는 구형의 압입자를 가지고 표면을 누름으로써 압흔이 나타나는데 이 압흔의 지름과 볼 자체의 반지름, 지름, 압입자의 지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압입흔과 압입자의 지름 등을 가지고 가해주는 하중과의 관계식으로부터 이런 하드니스 값을 계산을 하게 되죠. 비커스 같은 경우에는 피라미드 형상으로 다음과 같은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압입 자국에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러한 경도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크웰 같은 경우에는 이 콘 타입으로 우리가 압입자를 만들고 이 압흔을 가지고 역시나 이 경도 값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 브리넬 그 다음에 비커스 그 다음 로크웰에서 가할 수 있는 하중 값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하중을 가할지를 예측을 해보고 그렇다면은 이 정도에서는 이 로크웰이 좀 적당하겠구나 아니면은 브리넬이 적당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경도 시험 값에서의 경도 값은 절대값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이 제로보다 A 제로보다 B 제로가 하드니스 값이 더 높게 나왔다고 하면 B 제로가 좀 더 강한 제로겠구나 라는 정도로만 테스트가 할 수 있는 거지 어떠한 정확한 절대값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로크웰 경도 시험에 대해서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값이 더 높게 나왔다고 하면 B 제로가 좀 더
강한 재료겠구나 라는 정도로만 테스트가 할 수 있는 거지 어떠한 정확한 The 절대값으로서의 Rockwell 의미를 Hardness 가진 건 Test, 아닙니다. Scale C. In this video, we will show how the Rockwell Hardness Test works using a 로크웰 gear 경도 wheel. 시험에 The 대해서 basic idea of this test method is to measure the permanent depth of indentation of a hard indenter under a test force. In the process variant Scale C, a rounded cone made of diamond is used as an indenter. In step 1, the diamond cone is pressed onto the test piece surface with a minor force of 10 kilopons. The depth of indentation under this preliminary load is the reference point. In step 2, the test force is increased by 140 kilopons, which is acting as the major force. This means that an overall force of 150 kilopons is now acting on the indenter, and this force is held for a certain time. In step 3, the major force is removed again. While the minor force is still acting, the permanent increase in depth of indentation E is measured. This is how the Rockwell hardness is calculated. Rockwell hardness HRC is equal to 0.2 minus permanent depth of indentation E in millimeters times 500. Let's take a look at how the test is carried out in practice. The tester selects the conical diamond indenter and installs it in the testing machine. Then he picks up the gear wheel and puts it on the support table. After rotating the microscope lens to its vertical position, he can adjust his test piece. As soon as a focused image can be seen on the screen, the surface of the test piece is in the correct height. The test can start. In modern testing machines, the Rockwell hardness test is fully automated. That's why the Rockwell hardness test is used so often in automated production lines. That's it. The Rockwell hardness of our gear wheel is 55 HRC. This result is displayed on the screen. In modern testing machines, the Rockwell hardness test is fully automated. That's why the Rockwell hardness test is used so often. 자, 이제 하드니스를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드니스 값이 어떠한 이 기계적 물성치와 연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하드니스를 측정했을 때 그 재료의 상태는 다축 응력을 받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즉 이러한 다축 응력을 받는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 방금처럼 우리가 하드니스를 측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응력 상태가 여러 응력이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축 응력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이 인장 하중 상태에서의 값은 우리가 최대 강도에서 나타나는 인장 강도와 유사한 응력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즉 네킹이 일어났을 시점에서의 응력 상태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하중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응력이 발생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듯이 다축 응력 이 하드니스 값과 인장 강도의 값은 어느 정도 응력 상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매칭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러 학자들이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피팅을 해본 결과 이 브리넬 하드니스 값에 3.45를 곱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인장 강도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재료를 받았는데 내가 이 재료가 물성치가 궁금해. 근데 인장 실험을 해보기는 사실상 여건이 안 된다 싶으면은 적어도 이 하드니스 테스트를 통해서 하드니스 값을 측정해보고 이 하드니스는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측정하고 그걸로부터 인장 강도를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단 중요한 거는 모든 재료가 되는 건 아니고 다음같이 저탄소강, 중탄소강, 그 다음에 중합금강, 그냥 합금강 요 정도 수준에서만 가능한 거지 뭐 알루미늄이나 기타 뭐 구리나 또
타이타늄이나 이런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단같이 하드니스를 찍고 그걸로부터 내가 어떤 인장 강도를 알아보겠다라고 하면은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주의하고,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매칭해 볼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앞에 선임 연구자들에게 물어보든지 해서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자, 노치 충격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샤르피 V 노치 시험이 있고 아이조드 시험이 있는데, 이 노치 충격 시험에는 시험편에 노치를 만들어 놓고 이 노치 충격 하중을 가함으로써 노치에서의 응력 집중이 발생하고 균열의 성장과 함께 파단이 나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이 결함이 존재했을 때의 재료의 저항과 관련되어 있는 게 이 노치 충격 시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인장인성과는 관련이 없고 사실 파괴인성과는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 게 이 노치 충격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방법 같은 경우에는 뒷장에 나와 있는데, 중량문이 있는 이 추를 가지고 충격을 가한 이후에 중량문의 최종 위치를 선정을 하고 이 두 높이의 차를 이용해서 충격 에너지가 해머의 위치 에너지에 흡수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소되는 이 해머의 위치 에너지가 이 충격 에너지로 환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충격 시험을 수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장에는 이러한 충격 시험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감소되는 이 해머의 위치 에너지를 The Charpy Impact 충격 Test. 에너지로 환산하는 방법이기 The 때문에 standardized Charpy 이런 Impact 식으로 Test has been 간단하게 designed to measure the toughness of materials under impact loading and multi-axial stress state. 뒷장에는 A 이러한 pendulum 충격 impact 시험을 testing machine 수행하는 is 거에 used to 대해서 do so. 나타나는데 The 간단하게 pendulum on the 보고 machine has a heavy weight at the end. This is lifted into the starting position in step 1. Then the tester checks whether the testing machine has been adjusted accurately. In order to do this, he turns the drag indicator downwards and releases the pendulum without a test specimen. The drag indicator stops at position 0. This proves that the pendulum has the correct starting position and that the friction is correctly compensated. The machine is ready for the tests. First test, strain-aged plain carbon steel S235. This is our test specimen. It has been machined to standardized size and shape with the characteristic V-shaped notch. The tester places the specimen on a support in the lower part of the machine and adjusts its position with a centering device. Next, he turns the drag indicator downwards again and checks that everything is prepared correctly. Perfect. The test can begin. The pendulum is released, it swings downwards and hits the specimen with its rounded hammer peen. The specimen absorbs part of the pendulum's energy, so the pendulum doesn't reach the full height on the other side. The amount of energy that has been absorbed by the specimen can now be read off at the position of the drag indicator. It only amounts to 13 joules in this test. Here is the main principle of the measurement. In its starting position, the pendulum only has potential energy. It is given by mass of the hammer m times gravitational acceleration g times starting height capital H. After the pendulum has been released, the hammer moves downwards, hits the specimen and then only swings to height small h. Exactly at the first reversal point, the pendulum again only has potential energy, which is m times g times small h. The energy that has been absorbed by the specimen is called notch impact energy, kV. It corresponds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otential energies. The first specimen only shows very little plastic deformation.
a mostly flat, slightly glittering fracture surface has been formed. This is another important indication that this kind of steel is only able to absorb small amounts of notch.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르피 시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연성, 시성 재료를 테스트해 보면은 시성 재료 같은 경우에는 90도로 파단이 나고 연성 재료 같은 경우는 약간 45도의 각도를 갖고 파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온도에 따라서도 이러한 충격 에너지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충격 에너지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설계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0.1%의 탄소 함량을 갖는 합금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저온에서는 이런 충격 에너지가 작게 나타나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충격 에너지가 크게 나타나는 구간이 생기는데 온도가 낮을 경우 충격 에너지가 적은 경우는 우리가 취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온도가 높은 경우는 에너지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연성 재료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중간에 그러한 천이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우리가 연성, 시성, 천이 온도라고 합니다. 연성, 시성, 천이 온도가 이렇게 샤프한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고 때로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적당하게 이 구간 내에서 연성, 천이 온도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연성, 치성, 천이 온도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설계에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0.1% 카본을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면은 마이너스 50도 이하에서는 항상 치성이고 마이너스 50도 이상에서는 연성의 재료를 나타내죠. 만약에 이러한 재료를 내가 상온에서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상온에서는 항상 연성을 띠기 때문에 본인이 이건 연성 재료를 내가 선택하고 싶어 상온에서 그럴 경우에는 연성, 치성, 천이 온도가 본인이 원하는 설계 온도보다 낮은 구간에서 발생을 해야겠죠. 다른 예로는 이제 0.8% 카본을 한번 함유하고 있는 재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상온에서 연성인 재료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재료를 선택했다 라고 하면 연성 천이 온도가 대략 120에서 170도 사이에서 나타나지게 되겠죠. 150도라고 편의상 하겠습니다. 150도에서 연성, 시성, 천이 온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고 있는 설계 온도보다는 높은 온도에서 이런 천이 온도가 발생을 함으로써 이 재료는 본인이 설계에 활용하고 싶었던 온도에서는 시성 재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기대하는 연성 재료 기대했다고 하면 이러한 재료를 선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성, 시성, 천이 온도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설계했을 때 공학적인 중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굽힘 비틀림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굽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인장 시험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굽힘과 비틀림 시험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즉, 노치가 없는 발을 주로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립을 잡기가 어려울 경우, 아니면 매우 얇은 재료일 경우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장 시험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굽힘 시험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치성 재료에서의 인장 강도를 평가하는 데에는 이 굽힘 시험이 굉장히 잘 활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치성 재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네킹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파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는 이제 항복 강도 이후에 금방 파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치성 재료에서는 이 인장 강도를 판단하는데 또는 파단 강도를 판단하는데 이런 굽힘 시험을 활용하면 편리하죠. 그래서 이 고체역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배웠을 테니까 우리가 응력과 그 다음에 모멘트와 관계는 이와 같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모멘트는 이 시험편의 중심에 3포인트 밴딩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모멘트의 최대점이 발생하겠죠. 이러한 모멘트의 최대점이 발생하는 지점에서의 하중값을 통해서 우리가 모멘트를 예측해 볼 수 있고 이 모멘트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될 테니까 이 점에서 여러분들이 모멘트의 최대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식을
모멘트의 최대값을 이 식에 반영한 후에 정리해 보면 이와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가장 높은 하중에서 파단이 날 텐데 그 하중을 이용을 해가지고 파단 능력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이 처짐량도 알 수가 있는데 이 처짐량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처짐량에 따른 하중 곡선을 그려내고 이로부터 초기 기울기 이 값을 알게 되면은 이걸로부터 영스 모듈러스로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간부에서 최대 힘량은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겠고요. 이 식을 가지고 다시 일라스틱 모듈러스 값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나시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초기 변형량에 따른 하중의 기울기 값이니까 그 값을 다음과 같이 측정해 내게 되면은 이걸로부터 탄성 계수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항복 강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모멘트에 따른 하중을 측정을 하고 이로부터 여러분이 변형량도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일부터 오프셋을 이용해서 하중값을 예측해낸 다음에 이로부터 여러분이 항복 강도를 예측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필 시험에서는 중요한 거는 파단 강도, 그 다음에 항복 강도, 그 다음에 탄성 계수 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값들은 기존의 인장 강도랑 상당히 유사한, 테스트와 유사한 측정치를 보인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이때 이제 조금의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구핀 시험 했을 때 이 환산하는 식을 선형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오차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했던 이 항복 강도, 파단 강도, 탄성 계수는 반드시 구핀 시험을 통해서 구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비틀림 시험 같은 경우에는 원형발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비틀림을 통해서 이 내부의 응력 상태는 순수한 전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장 만약 연성 제로였다고 하면은 이 연성 제로 같은 경우에는 순수 전단이기 때문에 파단면이 이렇게 바로 발생을 하겠죠. 하지만 취성 제로였다고 하면은 최대 주 응력면을 여러분이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45도 이건 취성, 이거는 연성. 면에서 응력을 변환해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때 이 45도를 회전했을 때 만약에 취성제로라고 보고 45도를 회전했을 때에는 이때는 이 주응력 성분 자체가 인장 방향의 성분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취성제로는 45도에서 즉 최대 주 응력면에서 파단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연성제로 같은 경우는 비틀림 시에는 최대 전단 응력면이 이와 같이 비틀림이니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90도 각도를 또는 이제 하중 방향과 평행하게 이렇게 파단이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괴 시의 전단 응력도 선형탄성 고정 가정 하에서 다음과 같이 토크에 따른 비틀린 각도에 따른 토크를 측정을 하게 되고 이 토크 값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전단 능력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파단이 일어났을 때의 이 전단 능력 값을 우리가 파단 시의 전단 강도로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단 계수 G값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초기 기울기 값 이걸 계산한다고 하면은 이걸로부터 전단 계수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계적 시험에서의 인장 시험과 다른 기타 기본 시험들을 알아봤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주응력이 무엇인지, 응력을 환산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